자, 두 번째는 그 관점을 달리 하자예요. 이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관찰자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3자적인 입장으로 가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당연함을 부정을 해라. 당연함을 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받아들이면 변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저것은 하얀색이다. 그럼 할 때 꼭 하얀색으로만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 보면 하얀색 아닐 수도 있거든요. 노을이 비치면 붉게 예를 들면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봄이 되면은 그 하얀색도 주변의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초록으로 보일 수 있는 착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얗다, 반드시 그렇다. 이것은 조금 시인으로서는 조금 좀 금기사항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다름이라는 것은 틀림과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항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상상력과 사유로 그걸 재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복잡해요. 이거는 읽을 것도 없고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름을 인정해라, 뭐 다른 걸 부정해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알으시면 돼요.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글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더 잘 쓰거든요. 이걸 몰라야 잘 써요. 그러면은 그 여자를 펼치다. 우리 그 구순남 선생님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자를 펼치다. 엄정수. 바다를 펼치다가 손을 베인다. 어제 베인 데를 오늘 또 베인다. 상처는 졸다가 놓친 한 줄 비문이다. 바다를 썰어드립니다는 숫자상의 간판에 추가로 붙은 로고다. 자투리 천에 쓴 글씨는 비가 오면 잘내어 나간 바다처럼 구겨진다. 그런 날은 뽕짝과 화투를 펼쳐 불쾌지수 비늘을 걷어낸다. 주문받지 않은 회를 뜬다. 화투 아이콘이 일러준 오늘의 운세에 따라 도다리와 광어를 판가름한다. 시간마다 바뀌는 운세의 빛깔은 휴대용 티슈처럼 추억을 닮아간다. 레깅스 바지보다 빡빡한 하루. 라면을 끓이거나 감자칩을 씹으면서 바다를 읽는다. 처음 대면한 바다는 수직이어서 지문을 스캔할 때마다 쓸데없는 바람이 불었다. 바다는 그녀가 정독한 단 한 권의 책, 결국 바다의 책사가 되었다. 그녀는 바다를 얇게 썰어 파도가 씹히지 않게 하는 일을 좋아하고, 무게를 따지는 사람들은 바다의 첫 페이지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한밤중 그녀는 고래장부를 펼쳐 숫자 대신 제문을 적는다. 아직 펼쳐보지 못한 야생구역의 물대썰대와 수평선을 자리지 않는 고집센 감성은 줄돈무늬 표시를 한다. 그녀의 책갈피는 늘 젖어 있어 펼칠 때마다 간간한 해조음이 입안에 철썩 달라붙는다. 그녀는 계절도 없이 산란하는 바다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를 펼치답니다. 어찌 보면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여자를 펼치다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니고요. 그 여자만 있잖아요. 순천에 여자만 그 여자만을 얘기하고요.
여기 씻으신 그 여자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여자를 펼치다니까 여자만을 펼치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바다를 펼치다가 손을 대인다 이랬어요. 여기서 바다는 뭐냐면 그 돔이나 가자미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회를 뜨는 장면이에요. 회를 뜨는 장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바다를 써는 거예요. 다 회를 뜨는 것은. 어제 베인 데를 오늘 또 베인다. 손을 댔는데 그 직업이다 보니까 다치는 거죠. 그 상처는 졸다가 놓친 한 줄 비문 이렇게. 네, 멋있죠. 네. 비문이에요. 비문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문장을 비문. 네, 그렇게 했고요. 또 문법에 맞지 않는 그것을 또 비문이라고 그래요. 바다를 썰어드립니다. 는 숙자상의 간판에 추가로 붙은 노고다. 이게 회를 썰어서 포장해 드립니다가 아니고 바다를 썰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호기심이 증폭돼 있죠. 앞으로 장사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한 그릇씩 퍼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나는 이 신선한 공기 한 대접시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사 잘 되겠죠. 사투리 천에 쓴 글씨는 비가 오면 잘려나간 바다처럼 구겨진다. 그런 날은 뽕짝과 화투를 펼쳐 불쾌지수 비늘을 걷어낸다. 그 비가 오는 날은 획지가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 똑같아요. 지금 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짝 들고 화투 치고 그걸 재밌게 사는 거지. 그러고서는 주문받지 않는 회를 뜨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군인들이 화투 치면서 야 이거 한 마리 잡아와. 그래서 이제 막걸리 넣고 먹고 이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화투 아이콘이 알려준 오늘의 운세에 따라 도다리와 광어를 판가름한다. 그 아이콘은 그림 그런 걸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시간마다 바뀌는 운세의 빛깔은 휴대용 티슈처럼 추억을 닮아간다. 레깅스 바지보다 꽉 끼는 옷이죠. 빡빡한 하루. 라면을 끓이거나 감자칩을 씹으면서 바다를 읽는다. 처음 대면한 바다는 수직이어서 지문을 스캔할 때마다 그랬어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어렵죠?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 이렇게 수직이어서 지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그러잖아요. 지문 인식. 쓸데없는 바람이 불었다. 바다는 그녀가 정독한 단환고의 책. 정독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알기 위해서 정독한 거고요. 결국 바다의 책사가 되었다. 책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그 전쟁터나 이럴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써주는 사람이 책사예요. 그러니까 이 그 화자는 그 바다의 책사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책사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어찌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를 아는 분인 것이죠. 그녀는 바다를 얇게 썰어서 파도가 씹히지 않게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어요. 바다를 얇게 썰어요. 회 뜨듯이 이렇게 얇게 썰어서 파도도 씹히지 않는 거예요. 바다를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어나 도다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속에 지금 파도가 다 들어있어요. 해조음도 좀 있으면 나와요. 해조음도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거를 좀 두껍게 썰으면 파도가 씹혀요. 이게 얇게 썰어서 파도도 안 씹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가 좋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좋죠.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를 따지는 사람들은 바다의 첫 페이지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이게 뭐 양이 적습니까? 뭐 많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보니까 5만원 내면 상당히 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뭐 중량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밤중 그녀는
거래 장부를 펼쳐 숫자 대신 재물을 적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재물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뺑 회를 뜨니까 그 산 바닥, 즉 고기에 대해서 애도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예상장부도 쓸 것도 없어요. 아, 나 고기야, 너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애도 글을 쓰는 거죠. 예. 아직 펼쳐보지 못한 야생구역의 물때, 썰때와 수평선을 자르지 않은 고집센 감성은 줄둔무늬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줄둔무늬는 이렇게 줄둔 무늬가 있어요. 예, 무늬가 있어요. 예. 그녀의 책갈피는 늘 젖어 있어. 젖어 있죠. 이 책갈피는 뭐냐면 휴대폰 액정. 항시 회를 뜨기 때문에 손이 젖어 있잖아요.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젖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펼칠 때마다 간간한 해조음이 입안에 철썩 달라붙는다. 해조음은 다른 뜻이 아니고 큰 파도와 작은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조음. 뭐 어떤 분은 뭐 등대소리, 백고동소리, 모든 것을 해조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파도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썩, 크게도 나고, 적게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파도는 밀려올 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바람에도 이제 파도 소리가 나지만, 밀물과 썰물은 순전히 그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이, 달 때문에 하루에 2번이 바뀌어요. 그는 계절도 없이 산란하는 달라. 산란하는 것은 그 알을 낳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각 방향으로 흩어지는 어떤 그 방향들, 파도 방향, 고기가 가는 방향,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산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펼치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 좋죠? 네. 가서 꼭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여기 지금 산문시거든요. 이런 게 산문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미는 뭐냐면 파도도 씹히지 않을 만큼 회를 뜨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분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손에서 파도도 씹히지 않을 만큼의 회를 떠내겠습니까? 정교하게. 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긴 손가락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손가락의 시. 시를 쓰는 건 내 손가락을 쓰는 일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쓰는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 손가락, 내 몸에서 가장 멀리 뻗어나와요. 이 손가락이 내 몸에서 가장 멀리 나와 있죠. 나무를 봐봐. 몸통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가지처럼 나는 건드린다. 고요한 밤의 숨결을 그랬어요. 이 숨결이라는 것은 숨의 속도와 높낮이고요. 어떤 현상의 느낌을 생명체에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한 밤의 숨결. 흘러가는 물소리를, 불타는 다른 나무의 뜨거움을. 이거는 크게 뜻이 있어서 쓴 건 아니고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덧붙여놓은 말입니다. 모두 다른 것을 가리킨다. 방향을 틀어 제 몸에 대는 것은 가지가 아니다. 가지는 방향을 틀어서 제 몸으로 다시 안 와요. 억가지는 있을 망정. 예. 이게 지금 여기서는 사람 손이에요. 손을 말해요. 방향을 틀어서 내가 등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가지가 손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가지는 가장 여리다. 잘 부서진다. 가지는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나무를 지탱하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빗방울 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쓴다. 내게서 제일 멀리 나와 있다. 손가락 끝에서 시간의 잎들이 피어난다. 이 시간의 잎은 여기서 잎은 뭐겠습니까? 시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긴 손가락의 시, 이 간단하게 이게 썼는데 참 잘 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도 또 다음에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제가 나무는 좀 많으니까 나무 구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무가 있으면 숲이가 있고 바로 채관이 있어요. 숲이는 아시죠? 껍질이에요. 그 다음에 채관은 뭐냐면 딱 벗겨보면은
푸르거나 붉거나 하는 그 층이 나와요. 바로 숲이 아래. 그게 채관인데 채관은 양분을 나무 양분을 올리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뿌리에서 이제 나무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뿌리에서 낮에 되면 또 아니 밤에 되면 또 이제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라고 있어요. 변제. 그 채관 바로 아랫 부분이 변제인데 여기는 그 수분을 올리고 내리는 곳이에요. 수분을. 그 다음에 변제하고 이제 심재 가운데 있는 부분은 심재거든요. 사실 그건 죽은 부분입니다. 심재는 나무 심재 재료로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변제하고 심재 사이에 뭐가 있냐면 형성층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굵게 만들어줘요. 나무를. 근데 나무는 어떤 경우도 자라서 그 한 번 딱 1m를 자라면 1m 10이 안 돼요. 딱 그 자리 넘치고 우둥지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우둥지에서만. 그 대신 부피는 그 형성층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층이 커지면은 그 변제가 이제 또 부피가 많아지면 심재로 들어와요. 그 형성층은 저 바깥으로 밀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굵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차라리 그 구루터기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구루터기는 뭐냐면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시를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그분도 괜찮게 그 시를 중급 정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나는 큰 나무 구루터기 밑에 앉아서 당신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써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은 구루터기라는 것은 나무 밑둥을 잘라내고 나이테가 보여야 돼요. 또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면 그 몸통에서 나이테가 보이는 부분, 나이테가 보이지 않고 굳은 부분을 옹이라고 그러고요. 보이는 부분을 구루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나무 구루터기 밑에라고 하면 큰 나무가 이미 비워졌거나 큰 나무에서는 또 똑같은 나무가 또 없어요. 절대 큰 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 안 자랍니다. 절대로 발화를 안 시켜요. 네, 거기 떨어져도. 그러니까 큰 나무에 있는 것들은 다 새가 물어가거나 다람쥐나 이런 다른 그 동물들이 물어가서 그 나무를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못 자라요. 햇빛이 없으니까 못 자라게 돼 있어 구조상으로. 네, 그러니까 나무가 어찌 보면 상당히 무섭죠. 사람은 자기 쓰라에 넣고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무는 자기 쓰라에 넣지를 않아요. 절대 안 넣어요. 그러니까 독립심을 길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라지인데요. 잘 알겠지만 도라지에는 그 섬유질과 무기질, 그 사포닌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 건강에 좋다네요. 특히나 이제 그 계곡에 산다거나 바닷가에 사시는 분, 또 방중 옆이나 호숫가에 사시는 분들은 습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도라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드셔야 돼요. 꽃말은 도라지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저도 그 도라지에 관련된 그 보니까 꽃씨를 여러 편 썼더라고요. 좀 저도 그 편에 허는가 봐요. 도라지 그 색깔, 보라색 색깔 아주 그 고급스럽잖아요. 색깔 중에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포도즙에 담가낸 그 습자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도라지입니다. 5개의 화관을 짠다. 5개 꽃잎이에요. 화관이라는 것은 그 꽃잎을 얘기하는 거예요. 낯선 건기 지나 꽃물 터지는 소리. 건기를 지나고 우기를 지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이 피거든요. 우기에 꽃이 펴요. 도라지는 정말 이쁘죠. 뭐 백도라지도 이쁘고 그런 보라색 도라지도 참 이쁩니다.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는 성품, 고고함이라고 하죠. 휩쓸리지 않는 것을 고고함. 포도즙에 담가낸 한지의 색 번짐, 그 자태. 이러구나. 보라색이에요. 별마루 하늘에서. 별 뜻 없습니다. 하늘에도 마루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루는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저 실 쓸 때도 물마루라고 좀 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물에도 마루가 있고 산마루 거기서 다 이제 제가 차용을 한 겁니다. 별마루 하늘에서 3, 4, 2, 1입니다. 3, 4, 2, 1. 별마루 하늘에서 손 모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
복사뼈 아리도록 몸을 여는 후생을 보아라. 뭐 다른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뜻은 아닙니다. 후생이라는 것은 그런 뒤에 올 다시의 생의 후생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다섯 꽃잎이 지고에 이르러. 지고지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고지순. 이게 준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한 사람. 지순. 지고지순. 지고에 이르러 너는 누구에? 그러니까 다섯 꽃잎이 그 아름다운 자태에 이르렀을 때 너는 누구의 당신이 되고 싶니? 그랬어요. 너는 누구의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래서 주어진 그 행으로 재구성하기도 이제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첨삭하기네요. 네, 첨삭하기예요. 요 첨삭하기는 느낌표 3개잖아요. 네. 부호를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삼각형을 할 수도 있고요. 나뭇잎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은요, 어떤 형식이 없어요. 거꾸로 써도 되고요. 옆으로 써도 되고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여기다 제목을 낙엽 그 형식으로 그려놔도 돼요. 하지 말라는 법은 있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사실은 제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운율과 회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각적인 부분. 네. 그 운율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 운율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삼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율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언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어가. 그렇기 때문에 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돼요. 그렇게. 제목이 느낌표입니다. 가끔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끝이 날카롭게 휘어진 낚싯바늘, 이게 물음표. 보다는 거침없이 쏘아 올려지는 녹개처럼 후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부라진 어떤 느낌보다는 좀 어떤 때는 후련하게 그냥 한번 달리고도 싶고요. 후련하게 차 타고 멀리 가고도 싶고요. 그냥 후련하게 좀 가슴 답답할 때 후련하게. 그래서 이 뜻이 어디론가 총총히 걸어가는 사람들. 욕망을 향해는 빼겠습니다. 어디론가 총총히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를 부르며 서로를 잊기로 할 때 이런 구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를 부르기도 하고 서로를 잊어버리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며 서로를 잊기로 할 때 여기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뭘 봤냐면 돌아보면 낯선 얼굴뿐. 돌아보면 낯선 얼굴뿐. 내일을 뭐라 불러야 하는지 띄어쓰기가 틀렸죠? 그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불러야 하는지. 네. 다 가질 수 없는 꿈. 다 가질 수가 아니라 다 이룰 수 없는 꿈은 마지막 새가 긋고 지나간 흔적 같은 것. 오래 망설이다 다시 밤의 먹빛으로 돌아가는 어제의 소리뭉치 같은 것 이랬어요. 여기서는 오래 망설이다 다시 밤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네, 밤의 먹빛이 아니라 밤과 먹빛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밤으로 돌아가는 어제의 소리뭉치 같은. 어제의 소리뭉치라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다 딱 부러지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요 선생님들도 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셨지만 욕망은 일종 그런 것. 혼자 남겨진 고립 속에 감긴 태엽을 재생하며 나보다 먼저 타인이 된 내가. 나도 낯설다는 얘기예요. 현대생활하면서.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음표 속으로죠. 물음표 속을 지루하게 걷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생활하는 것은 물음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처럼 딱딱한 표정. 내일은 느낌표 같은 비가 올까. 그러니까 처음에 녹개수로 시작해서 비로 딱 됐잖아요. 비라도 오면 시원하잖아요. 부분 감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나입니다. 환갑이 넘으면
남은 나이를 먹는다고 한다. 그렇죠. 환갑이 이제 60갑자가 지나갔으니까 한 살을 먹는 거죠. 허망하게 죽은 젊은이와 그전 60살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그전 60살이 되고 이제 새로운 한 살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황혼길을 걷는다. 좀 황혼길은 조금 넘어온 것 같아. 솔직히 황혼은 아닌 것 같은데 중년길을 걷는다 하면서 인정을. 제가 사실은 오늘이 생일이에요. 61살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우와. 박수 한번 쳐. 제가 6월 11일 양력으로 쓰는데요. 제가 오늘이 진갑입니다. 환갑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 참 제가 지금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는 8순이 지나면 남은 나이를 모시는 거예요. 참 시 잘 썼죠. 60이 지나면 남은 나이를 이제 한 살씩 다시 먹기 시작하고 80이 넘으면 이제 나이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남은 그 나이를 모시는 거예요. 그게 기저귀 차고 떠난 젖먹이. 그 옛날에 내가 갓난아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젖먹이와 둥개둥개 한 몸이었나. 참 얼마나 시 잘 쓰십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시는 정말로. 그래서 철학자나 그 사상가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이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맞잖아요, 사실은.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3으로 월식입니다. 아까 오늘은 이제 달 얘기 많은데, 월식은 뭐냐면,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숨는 그 현상을 월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를 쓰다 보면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됐을 때 월식이 일어나요. 태양, 지구, 달이. 그래서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숨는 현상, 그때를 월식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를 월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월식 알았으니까 일식 좀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일식은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야지 그렇게 되려면 그것도 일직선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예, 일직선이. 그러면 지구, 달, 태양 그래요. 지구, 달, 태양. 태양이 뒤에 있잖아요.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달에 가려지는 거고요.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니까 지구에 가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알아놓으면 좋죠? 눈동자를 한 바퀴 돌아 나온 렌즈는, 그러니까 렌즈는 뭐냐면요. 눈동자를 한 바퀴 돌아 나온대요. 네, 렌즈 역할이. 눈 속에서 이제, 그거 뭐냐면 이거예요. 피사체를 보잖아요. 눈 동공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다시 나가잖아요. 그거 딱 똑같아요, 렌즈가. 그때도 쓴 건데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 그림. 눈동자를 한 바퀴 돌아온 렌즈는 월식을 끝낸 달처럼 나와 가까워졌다. 뭐라 했어요? 내가 그러면 뭐예요? 지구죠. 내가 나와 가까웠게 그냥 딱 일직선이 됐으니까 나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 행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잘 써진 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명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관점을 달리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것이냐, 또 여기에서 이런 시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또 시란 어떤 경우가 시적인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